되는구나. 네, 이제 음악을 끄고요. 네, 음악을 끄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예,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제가 있는 자리가 이쪽 뒤에가 창가여서 이게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이게 카메라를 여기다 두니까 아무래도 이게 반사가 돼서 역광이 나서 어둡고 이쪽에 2번 카메라는 그늘에 있으니까 네, 2번 카메라는 좀 굉장히 밝아 보이죠. 네,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요. 이 카메라에 이거 메뉴라든가 뭐 촬영 대기 이런 거를 어떻게 중지시키기도 하는데 이게 아니 글씨를 없애기도 하는데 제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그냥 이렇게 켜놨고요. 뭐 저걸 주로 볼 건 아니고 일단 1번 카메라를 주로 볼 거니까 1번 카메라하고 지금 요 3번 네, 요 화면을 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네. 뭐 저는 뭐 한 명이 들어와도 굉장히 재밌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시청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런 방송을 꿈꾸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저희 홍티경매 우리 회원분들하고 또 유튜브 회원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카페나 많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제가 좀 조용하게 우리끼리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좀 꾸준하게 이어가 볼 생각을 갖고 있고 어차피 저는 뭘 시작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뭐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난다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든지 간에 시작해서 대박이 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맨 꼴찌였고요. 항상 시작할 때는 남들보다 항상 뒤쳐져서 갔기 때문에 저는 뭐 처음 뭐든지 시작할 때 남들보다 뭐 잘해봐야지라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단 운동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운동을 시작할 때는 뭐 복싱도 바로 체육관이 바로 뒤에 있긴 하지만 시작할 때는 거의 줄넘기도 제대로 못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윗몸 일으키기를 제가 7번을 했나? 그때 아마 1분에 60개가 만점인데 제가 7개를 해서 전국 그러니까 저희 학교 내에서 아마 전학년을 통해서 꼴찌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그런 제가 그렇게 몸도 허약하고요. 윗몸 일으키기부터 뭐 기타 등등 아무것도 못하던 제가 어찌됐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놀라울 따름이죠. 네.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 여기. 네, 지금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 네, 뭐, 인사 나누시고요. 아침에 뵙는 거는, 제가 영상 촬영은 아침에 찍어서, 편집해서 이제 올리는 거, 그거는 일단 아침에 찍은 건데, 올라가는 거는 일단 나중에 올라갔으니까. 네. 네, 우리 추리 차장님은 뭐 여전히 일찍 나오시니까 일찍 출근도 하셨고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면은 됐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카메라를 제가 얼굴이 하단에 나오게끔 하나 또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단에 상단이구나. 하단에 나오는 게 낫나요? 상단이 하단이구나. 네. 하단에 제가 얼굴이 위쪽으로 갈까요? 위가 낫나? 밑에가 낫겠구나. 밑으로 가겠습니다. 예, 밑으로 얼굴이 가서. 네, 일단 전체적으로 얼굴을 보여드리고 인사 한번 나누고요. 지금 벌써 18분.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는 건 2번 카메라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실시간 시작할 때는 정말 한 명 정도가 물론 뭐 우리 홍태겸에 또 회원분들이 계시니까 설마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안 들어오시겠냐라고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뭐 50명, 60명이 들어오셔서 봐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일단 되게 기뻤고요. 저는 사실 기대한 건 10명 정도 기대했고요. 10명이 넘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처음 두 번째 뭐 50명, 60명까지 인원수를 제가 실시간 최다 시청자를 기록을 해보니까 이게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아서 굉장히 마음에 기쁨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출발이 이 정도면은 여지까지 제가 뭘 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스타트 쾌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명 특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난 8월 23일 날 저희 홍티경매 벙커에서 이제 특강을 했던 건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상 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할 수 없었고 또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갖고 제가 볼 때는 신청 인원을 받아보면은 거의 한 40에서 50명 정도는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못 오시는 분들 따져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많은 인원이 참 그 신청을 하셨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뭐 유료 특강이어서 뭐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또 제가 또 어저께도 제가 그 정치권에서 20년 동안 국회의원 비서관 또 보좌관을 하다가 그 뭐 드라마 보좌관도 있었잖아요. 이정재가 나오는 거 그 보좌관 20년 한 22년 했구나 그 정도 하다가 이제 퇴직한 그 친구를 어저께 또 후배를 만나서 또 전체적으로 또 우리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아주 시시콜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부 카메라로 가고 네, 이걸 켜고 네, 하단에 나오죠. 네, 25분 오셨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시죠? 네. 네, 초이? 네. 네. 영창이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들리시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살기 편하다고 나오지? 네, 잠깐만요. 네, 네, 이게 나와야지. 저희 이제 회원들한테 네, 홍티경매 특강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첫 번째는 아마 올 초에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강입니다. 두 번째 특강이고요. 뭐 두 번째 첫 번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부동산 규제에 이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귀동냥한 거,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그 부동산 흐름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제가 경매 시장에 22년 있어 오면서 느꼈던 거를 뭐 정말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추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지금 여기 카메라는 제가 노트북을 보는 카메라고, 이쪽이 이제 그 유튜브 카메라라, 유튜브 실시간을 보여주는 거라 제가, 이게 좀 세팅을 제가 좀 잘못했구나. 이게, 네, 샛별 새백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는 과연 지속될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요. 저한테도 회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 규제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집주인들하고 임차인들하고 세입자하고 갈등도 심해지고 집을 안 보여주고 뭐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하니까 이제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진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내가 꼭 감시해서 진짜 집주인이 안 들어오면 신고해서 너 꼭 그 과태료 맞게 내가 하겠다. 이거는 거의 뭐 서로 악으로다가 악감정하고 그냥 대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부동산 규제에 다 파생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네,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그 표면화한 이제 그림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빅데이터라는 게 그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많은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런 자료 수집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뭐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뭐 그런 역할로다가 우리가 보통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한다,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빅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은 빅데이터가 누구하고 연관이 있느냐 조심스럽게 열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분이 이제 양정철인가요? 제가 양정철.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임종석인데 임종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정치적인 얘기는 민감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저는 왼쪽에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생긴 거는 굉장히 그냥 수더분하게 생기셨는데 이 양정철이라는 이분이 굉장히 브레인이랍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든 전략을 통합하고 종합하고 분석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양정철 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정철을 왜 제가 보여드렸냐? 이분이 그 부동산 대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했다고 하는 설이 굉장히 그 신빙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번에 문재인 그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면은 그 타협 없이 국민 여론이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여론 수집한다, 여론 조사한다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언론사마다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말하자면 듣지 않고 무시했다는 표현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무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설명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밀어붙였을까요? 여러분들은 밀어붙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밀어붙인 이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야당하고도 타협을 야당 입장에서는 전혀 우리하고는 의논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이제 그 시절을 아마 네, 살아계셨던 분들 아니 아유 제가 잠깐만요. 아이고 아유 아침이라서 그런가?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시절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사과도 그래도 꽤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하고 연정이라는 게 이제 우리 여당만 혼자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야당하고도 협력하고 또 나눠서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연정도 제안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는 이게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를 비춰보니까 사과를 하고 타협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다 보니 이게 배가 진짜로 우리가 갈 곳을 잃어버리고 산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서요. 이분들께서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는 쪽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이제 우리 반대쪽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뭉개고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타협 없어. 우리가 하는 게 옳아. 밀어붙이면 돼. 라고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때의 어쩐 학습 효과를 지금은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변곡점은 이제 요건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린 것도 있겠지만 그럼 과연 변곡점이 뭐겠느냐? 이제 사인 X 그래프를 보면 이제 변곡점이라는 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 여기 이제 그래프 제가 못 넣는데요. 이게 이계도 함수 이제 이과 수학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계도 함수라고 해갖고 이제 함수가 수학에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정점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중심이 변곡점이거든요.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하는 그러니까 저 밑으로 하향했다가 올라가고자 하는 분기점 이제 그것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의 변곡점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규제가 심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전세 물건도 품귀 현상 그리고 지금은 도대체가 이게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10억이라는 게 말 그대로 까마득한 게 아니라 이제는 10억 아파트가 예사잖아요. 이제 10억 그러면은 그 정도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 변곡점이라는 게 부동산에 올 수 있을까? 네, 이거 혹시 이 선거 포스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아마 92년도에 대통령 선거, 우리 이때가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죠? 예, 이때 아마 1번이 노태우, 그다음에 2번이 김영삼, 3번이 김대중, 4번이 김종필. 이 네 분 중에 지금 우리 1번을 제외하시고 세 분은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8번 백기환 저분 돌아가셨나?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굉장히 연배가 있으신 아저씨다. 네, 요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당시에 청년이었더라도 지금은 20년 전이니까 거의 중년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된 정확하게 10년 뒤인 2002년도죠.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이회창 이분이 된다고 막 그러다가 결국엔 막판에 노무현의 노란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포스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감회가 새로울 수도 있고요. 이 포스터가 이제 가장 최근이죠. 이게 아마 2016년도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질 때 그때 아마 이 포스터인데 그러면은 제가 이 포스터를 이건 최근이군요. 이제 이건 바로 2017년 홍준표 우리 안철수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 이때 후보가 엄청나게 나왔네요. 지금 몇 밑에 있는 분들 다 후보네요. 와.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나? 저는 지금 보고 알았는데 또 간만에 지금 보니까 조사하면서도 저는 밑에 있는 거 신경을 못 썼는데
예, 제가 지금 보니까는 이렇게 후보가 많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그 후보 제가 대통령 선거 포스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죠. 지금 이제 내년, 이번에는 탄핵 때문에 대통령이 5월 달부터 뭐 인수기간 따로 없이 그냥 인수위 구성도 필요 없이 바로 즉석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냥 선거 끝나자마자 다음 날로 대통령 임기가 바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2023년 아마 5월 달에 시작을 하니까 그로부터 3개월 전에 아마 선거가 되니까 제가 볼 때 2월 달 정도에 아마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고요. 각 당의 후보가 아마 선출되는 시점은 아마 내년 2021년 11월 달, 12월 달쯤 되면 아마 각 당에서 민주당이든 뭐 통합당이 이름 바뀌었죠 또. 예, 그 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당에서 아마 후보들이 선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따져볼 때 1년밖에 안 남았네요. 벌써 지금 9월 말이고 이제 다음 달이면 10월 달 추석이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밖에 안 남은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는 내년도가 부동산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거 앞두고서 여러분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약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공약을 발표하겠죠. 대선 공약 발표하겠죠. 우리 당은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 당에서 후보가 선출되면 이렇게 나가겠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하고 당에서 그런 많은 공약들이 나올 텐데 과연 공약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주가 되겠습니까? 바로 부동산 정책 아닐까요? 저는 첫째가 부동산이고요. 둘째도 부동산이고 셋째도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부동산 빼고는 실질적으로 기사거리가 없어요.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잠시 그 다른 뭐 이슈들이 덮이긴 하지만 부동산은 코로나도 어찌할 수 없는 막강 파워를 가지고 모든 여론의 그런 그 무슨 빨대처럼 다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곡점의 핵심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 변곡점의 핵심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중에서 아마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벌써 지금 30분이 넘게 그래도 33분이면 저희 서초동 벙커에서 저희가 자리를 꽉 채우면은 36분이 오시면 아마 자리가 없어요. 예, 장소가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34분, 5분 정도 오셨으니까 저희 서초동 벙커에 그 저희 강의실에 꽉 차서 뭐 빽빽하게 빼곡히 앉아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은 변곡점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이제 서울시의 이제 25개 구, 서울시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울시가. 그리고 은평구, 도봉구, 저 밑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강동구, 저 왼쪽으로 가면 강서구, 저 밑으로 가면 이제 강남 송파 밑으로도 있고 서초도 있고 관악도 있고요. 저기에 약간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하나? 이게 연두색은 아니고, 이게 하여튼 색깔 칠해진 거 사이드에 보이시죠? 예. 저 도봉구 위쪽에도 있고 송파 밑에도 있고 이게 바로 유유부지입니다. 유유부지라는 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말 그대로 뭐 그린벨트도 될 수 있고요. 지금 뭐 땅인데 그냥 그야말로 그냥 뭐 말 그대로 어떤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내비두고 있는 땅이에요. 예. 그냥 휴다 쉴 휴자 해가지고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 그 유유부지 활용 아마 공약이 분명히 나올 거다. 여러분들 그 태릉 골프장 언젠가요? 한 몇 달 전에 정부에서 태릉에 있는 태릉 골프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뭐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이제 그린벨트 해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면서 소위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그런 얘기들이 저는 나온 것도 뭐 속된 말로 간을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던져보고 반응이 어떤가를 본 다음에 반응이 괜찮으면은 밀고 나가는 거고요. 반응이 안 좋으면은 그냥 접는 거죠. 뭐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정치가 돌아가는 어떤 여당 야당 뭐 우냐 좌냐 뭐 너는 보수냐 진보냐 뭐 빨갱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한번 멀리서 지켜보시면은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흡사합니다. 뭐를 던져봅니다. 던졌다가 이게 소위 말해서 덥석 물면 그냥 가는 거고요.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걷어드립니다. 뭐 여러분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나 어떤 정책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유휴부지를 지금 유휴부지가요 양재동, 동선동, 성북구 하울곡동부터 해가지고 지금 철도부지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어 기차역이 없어지면서 그런 부지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법원이 이사 가면서 법원 자리가 지금 횡하니 무슨 폐허처럼 남아 있는데 그런 것도 유휴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공덕역의 연변부지, 그러니까 부지들이 굉장히 구석구석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 저는 이거를 봅니다. 지금 이제 가운데가 있는 게 서울이고요. 서울 외곽으로다가 이게 지금 저기 색깔 저기 연두색으로 보이는 듬성듬성 보이는 거 있죠? 뭐 빽빽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게 경기도의 그린벨트예요. 경기도의 그린벨트인데 자, 이 그린벨트 거래량이 2018년 16, 17, 18년도에는 뭐 크게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오다가 지금 2018년에서 19년 그다음에 19년에서 20년 넘어가는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에도요. 그 경기도 내 그린벨트 그 거래는 그 최고가를 항상 그러니까 최가는 거래량이 항상 최고를 경신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허가를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아니 그린벨트는 보호지역 아니에요. 거기다가 공사 못해 집 못 져. 그건 산림 보호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야. 거기다가 왜 네가 집을 지려고 해? 안 돼. 그런데 지금 그런 그린벨트 왜 우리가 경매에도 토지를 보시면은 토지의 그 밑에 설명을 쭉 보시면은 아 얘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네. 여기서 여기서는 안 되겠네. 이건 뭐 지구단 얘기 뭐 아니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이제 그건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뭐 층수라든가 상업지역이나 다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그리고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린벨트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거기다가 땅을 사갖고 건축도 못하는 거를 그걸 굳이 사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땅들이 거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늘어날까요? 알고 있는 거죠. 뭘 알겠어요?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대를 갖고 있겠죠. 뭘 기대해요? 내내 대통령 선거니까 선거 때 부동산에 공약이 이슈가 되고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다. 그러면은 개발 공약이 나오지 않겠냐? 개발 공약은 뭐가 나오겠냐? 아파트 짓는 거죠. 아파트 짓는 공약 말고 공약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다 공원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인근 사람만 좋아하겠죠. 그런데 공원이 아니라 공원도 만들지만 아파트를 어마무시하게 져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려면은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 중심가 안에는 땅이 있습니까?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 말고는 땅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그 땅을 확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앞전에서 보여드렸던 서울시 외곽에 있는 유휴부지 그런 부지 활용하고요. 테니스골프장, 뭐 철도 뭐 법원이 나가고 나서 그런 부지 또는 철도 뭐 기찻길이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면 생긴 부지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짓겠죠. 그리고 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경기도에 퍼져 있는 지금 방금 여기서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퍼져 있는 이 그린벨트를 저는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궁금하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아파트 가격이 과연 고공행진이 계속이 될까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 아파트 가격이 아니 자고 나면 올라가고 자고 나면 올라가고 분명히 작년 초에 1년 한 6개월 전만 해도 한 5억, 한 4억 중반 5억 하는 아파트가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관심 없다가 딱 보니까 집이나 사볼까라고 보니 뭐예요? 9억? 10억? 세상에. 아니 이 아파트가 10억이 나간다고? 그렇게 놀라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지금 너무 뭐라 그럴까? 그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해서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아니 작년에만 샀어도 한두 푼도 아니고 3억, 4억을 아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살 수가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니 생돈 나가는 것 같잖아요. 1, 200만 원이면 까짓거 죽음 알아요. 몇 천만 원이라도 죽음 아는데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 뭐 그 이상의 돈을 더 지불하고 똑같은 집을 불과 1년 전에 봤던 집을 살려고 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라통이 치밀고 아까워서 못 사는 거죠. 돈을 쥐고 있어도 아마 사고 싶지 않은 사기가 아까운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출 해준다고 하더라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자, 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파트가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2017년 3월 달의 거래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사진이 자세히 안 보일 텐데, 이게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네, 대치동. 음마아파트 4거리에 있는 이게 바로 무슨 아파트죠? 대치 삼성아파트. 네, 삼성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불과 3년 전인 2017년 3월 달에 25평짜리가 이게 1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가 뭐야, 갑자기 오른쪽에 그래프가 막 치솟고 있죠? 치솟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지금 불과 3년 만에 이 아파트가 11억이 증가해서 지금 23억을 호가합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뭐 매물 나온 거는요. 매물 나온 거 보니까 뭐 23억, 22억 막 이렇게 나와요. 어떤 집은 24억까지 내놓은 집도 있어요. 아파트를. 자기네 집은 뷰가 좋다. 그래서 24억, 5억에 내놓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 한 잔을 마시고요. 네. 그런데 아니 세상 이것도 아깝지 않아요? 강남이라고 올라가는 게 뭐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대치 삼성 아파트를 만약에 2017년도에 이거를 11억 누가 파는 사람은 11억 5천 줘. 아니야. 2천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런데 그 협상이 안 돼갖고 못 팔았어. 또는 못 샀어. 못 판 사람은 지금 그때 안 판 게 너무나 다행이고 야 하늘이 도왔다 생각하겠고요. 2천만 원을 깎자고 해서 그 협의가 안 돼서 집을 못 산 사람은 지금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아마 제가 볼 땐 억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건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때 거래하려다가 거래가 깨졌는데 그게 2천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2천도 협의 조정이 됐는데 이제 중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사람이 감정이 상하니까 깎아주려던 마음을 그냥 됐어 안 팔어 말고 내가 그냥 까짓 거 그냥 대출 받아갖고 뭐 하고 말지. 필요 없다. 사는 사람도 그래 까짓 거 안 사고 만다. 그렇게 깨졌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안 판 사람은 너무나 다행이라고 부동산에 와서 정말 깨지길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 정말 이 아파트가 3년 만에 세상에 10억이 올랐다면은 아파트값 한 채가 두 채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물건을 볼게요. 여기는 조금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앞에 강남의 삼성 아파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에 5월 달에 이것도 제가 동일한 평수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2017년 5월 달에.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오른쪽으로 치솟고 있죠. 이게 2017년에서 2020년까지 1억 6천만 원이 증가해서 지금은 거의 뭐 5억 7천, 6억까지 갑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여기는 제 친구가 살고 있어갖고 이 아파트는 또 잘 알죠. 그런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아. 그러던 게 그 아파트도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어서 얘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파트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지?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 아파트에 뭐 특별한 게 있냐? 아니 그냥 뭐 산 뭐 옆에 있어서 뭐 공기 좋고 뭐 그런 거 말고는 지하철역도 멀고 여기서 지하철역 가려도 걸어서도 못 가고 뭐 특별하게 저도 가봤지만 꽤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파트가 뭐 동도 6, 7동인가 있어서 뭐 7동이 뭐 작다는 건 아니고요. 뭐 이 아파트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한테 뭐 각광이라는 것보다는 그 가격이 올라갈 것만큼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췄냐라고 할 때 그거는 뭐 저도 아니고요. 제 친구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아파트가 1억이 올랐단다. 야 우리 아파트가 지금 세상에 6억에 내놓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어쨌든 분위기에 또는 그 흐름에 니네 아파트도 오를 수 있는 거지. 이 친구도 집만 두 채고 이쪽 인근에서 뭐 이쪽 생활터진 여기만 아니면 당장 집을 팔아버리고 딴 데로 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집이 올랐다 그래도 한 주택, 1주택 집이 하나만 있는 사람은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데를 가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또 올라버리니까
이걸 팔고 다른 데로 가도 어차피 제가 봐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 그래서 집이 2개, 3개, 4개 있는 사람들은 팔아버리면 돈이 생기는데 한 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못 파는 거죠. 올랐다 그래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눈앞에서 돈이 올라가는 건 보이는데 내 손에 돈은 없다는 거죠. 쥐어진 게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억울하고 안타깝고 하고 팔고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죠. 지방으로 가지 않은 이상은 서울 시내에서는 다 올랐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요번에 세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요. 요것도 이제 제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중랑구 면목동의 신성 미소지음. 이 아파트를 2008년에 산 친구가 그때 산 가격이 아마 3억 8천인가에 샀는데 그래서 맨날 10년 동안에 야 우리 집은 가격이 오르지도 않는다 그러던 아파트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래프 오른쪽을 보시면은 2017년에 3억 8,300만 원의 거래가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급상승하고 있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요. 지금은 5억 9,500에 거래가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호가는 뭐 6억 2천, 6억 3천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아파트는요, 무려 가격이 2억 이상 올랐어요. 그게 불과 3년 사이에. 네. 세상에 10년 가도록 아파트 값이 오르지도 않고 거래도 안 되던 아파트가 불과 3년 만에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2억 이상이 올랐죠. 이 신성 미소지음 아파트는 서울대 앞에 있는 거고요. 뭐 여기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파트 설명드리는 거니까 혹시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는 제 친구가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많이 든 거지 제가 무작위로 고른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죠. 아니 내 집이 올라가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집이 한 채 있기 때문에 이걸 팔고 다른 데를 가려고 하니 다른 데 집값이 올라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아우 좀 잠잠해지면은 팔아야지. 근데 잠잠해지면은 여기만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다 잠잠해져요. 그러면 떨어지면 여기는 그대로 있고 다른 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값 떨어지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공정공생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친구한테.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는요. 일산 동수원 자이 아파트인데 요즘 한창 핫하고 있는 그 수원이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거의 수직 상승이에요. 그래프가. 그쵸? 그래프가 수직 상승.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갔어요. 자, 2017년에 25평짜리 전용 면적 25.7평짜리 아파트가 3억 4,8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불과 이것도 3년 만에 지금 거래 가격이 얼마냐? 지금은 5억, 4억 7천에서 5억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 아파트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얘를 항상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자, 그래프가 이걸 제가 확대하는 걸 지금 여기서 못해서 여러분들 자 그래프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시지만 잘 보세요. 이 아파트가 2006년, 2007년 요 사이에 이미 이 아파트는 4억 7천을 찍었어요. 저 왼쪽에 제가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아래로 쫙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이 아파트 2006년의 최고가예요. 2006년도에 4억 7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가격이 쭉 떨어지고요. 2009년에 쭉 떨어졌다가 약간 9년 하반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2014년도에 거의 최저가 거의 2억대 한 중후반을 찍죠. 그러다가 계속 그 3억 언저리 3억에서 중후반을 언저리를 계속 지금 한 4년 유지하다가 3, 4년 유지하다가 2019년 작년 4월 달에 아파트 값이 치솟기 시작해서 2006년에 그 한창 핫했던 그 4억 7천, 8천, 5억을 호가하는 가격을 지금 찍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한 걸 못 느끼시면은 제 스터디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아파트 값이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오래될수록 올라갈 수 있겠지만 들쑥날쑥이 너무 심하잖아요. 세상에. 아니 아파트 값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좀 뭔가 납득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볼 때도 물론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중단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 논리를 볼 때는 뭐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값이 갑자기 한순간에 폭등한 예는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뭔지 모르게 아파트 값이 올라도 느낌이 이상해. 약간 찜찜하다는 거를 저는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 홍티 경매에서 제가 항상 우리 스터디 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아가 아니고, 네.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액으로 경매할 수 있다. 우리 수리 차장님이 지금 여기 올라와 계시죠? 우리 채팅하고 여기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차장님이 집만 몇 개 있죠? 8개, 9개인가 있어가지고, 월세를 뭐 50만 원 받는 거 있고, 70 받는 거 있고, 상가는 120도 있고, 150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월세 받는 거를 400, 500을 만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내 월급만큼의 돈을 만들어서, 그 월급만큼의 돈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차장님의 본보기. 제가 홍티 경매 그 스터디를 시작했던 것도 그렇고요. 옛날에 팟빵을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팟빵에서 음원 방송을 시작했던 계기가 수리 차장님이 그렇게 개수를 늘려가면서 대출 받아서 내 돈은 조금 드리고 대출 받아서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그런 이자 내고 남는 순수익이 300, 400만 되면 진짜 이거 갖고 10년, 20년 가면은 세상에 300만 원 불과 1억 조금 더 들고 한 1억 5천 들여가지고 3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1년 따지면 20, 30%예요. 은행에 놓으면 수익률이 예금이자가 2%인데 은행이자의 10배를 벌 수 있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대출을 지금 막아놨죠. 대출도 막아놓고 그다음에 집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한테는 대출이 완전히 안 돼버리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그다음에 부동산 조정지역 지금 인천까지 다 묶어놨기 때문에 아예 대출이 안 나와요.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대출 받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소액으로다가 집이 내가 하나가 있어요. 서울에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조그만 빌라 오피스를 낙찰받고서 월세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당신은 집이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럼 못 하는 거죠. 당신 돈으로 다 해. 그리고 당신 나라야 거기 집 사면은 1가구 2주택이야. 세금 각오해. 인천은 집이 싸니까 세금이 얼마 안 나오는데 서울에 있는 집은 조정지역이야. 거기에서 당신 다주택자야. 세금 앞으로 낼 준비해. 이렇게 엄포를 놓니? 이렇게 규제가 심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되니 또 경매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713 부동산 대책에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가 집이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8%예요. 그리고 3주택부터 12%예요. 집이 1억 주고 샀는데 세금이 1200이에요. 네. 그리고 비조정지역에서 집을 살려고 해도 내가 집이 2개가 있어요. 서울에 하나가 있고 경기도에 하나가 있는데 비조정지역에 그런데 3주택을 비조정지역에 지방에서 취득하려고 해도 취득세가 세 번째부터 8%예요. 그리고 집을 하나 더 산다고? 넌 12%네. 그리고 부동산 매매법인이 그 매매법인 증가가 매매법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잖아요. 개인 매매사업자도 그렇지만 법인 중에서도 매매법인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매매법인이 왜 이렇게 증가해? 증가한 이유가 뭐야? 알아보니까 뭐야 이거? 이 사람들 다 부동산으로 이게 사고 팔고 해서 단순 시세 차익 노리는 투기꾼들 아니야? 야, 안 돼. 앞으로 법인은 무조건 하고 매매법인이든 일반 법인이든 관계없이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는 12%야.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12%예요. 1억짜리면 1200이에요. 10억짜리 집을 사면 1억 2천이 세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요. 비규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그냥 일반 과세, 세금처럼 그냥 취득세를 내는데 말씀드린 대로 집이 하나가 있는데 당신이 조정지역에 집을 산다고? 아니 왜 서울 경기도 조정지역으로 집을 사냐 말이야. 집이 하나가 지방에 있으면 사지 말아야지. 너 8%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이 2개가 있어요. 2채가 있는데 나 지방에 우리 아버님 모시려고 집을 살려고 해. 그런데 마찬가지로 뭐야 집이 2개 있는데 왜 집을 3채 살려고 그래. 8% 내. 이렇게 돼버리니까 집을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매에 많은 관심도 줄어들고 우리 홍치경매 카페에 가입하는 인원이 많을 땐 하루에 50명씩 가입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카페 가입 인원이 안 느는 걸 보고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지금 현재 현재 부동산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비슷하구나. 관심도가 떨어졌구나. 지금 경매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반증한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8월 21일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인데요. 송도에 있는 롯데캐슬 캠퍼스 아파트인데 무려
28명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가가 5억을 찍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보증금만 3,200이에요. 3,200이면은 이게 28명이면요. 이날 이 아파트 하나에만 몰린 보증금 현찰만 10억이 가까이 돼요. 10억 가까이. 세상에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그 보증금 하나 있었다니까요. 28명의 보증금을 넣고 입찰했으니까. 그런데 인천 연수구 송도는 조정지역이죠. 조정지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기냐? 대출이 안 나오죠. 대출이 안 나오면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누구 돈? 내 돈. 현금이 다 있어야 돼요. 무주택자면은 대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 이 아파트를 받았다. 근데 저는 여기 28명 중에 무주택자가 28명이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저는 28명 중에 내 집이 있는 사람이 절반 이상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린 거는 현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부자가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지금 보시면 여기 제 사진을 위로 왼쪽을 뺄까요? 네, 왼쪽을 뺐습니다. 이게 인천의 이제 다세대 홍티 경매에서 제가 팟빵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스터디에서 소액으로 경매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느냐? 인천은 핫한 지역이다. 정말 그 인구수, 사람들의 관심도 여러 가지로 뭐 전체적인 분위기에 비해서 저평가된 지역이 인천이다. 인천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정말 작은 돈으로 경매해서 월세 수익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과 한 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비슷한데요. 응찰 인원 보세요. 입찰 인원이 3명, 뭐 7명은 좀 많은 거고 1명, 3명, 1명이잖아요. 왜 이러지? 마전동은 별로 인기가 없는 지역이야. 아유, 숭이동은 인기가 없어. 이막동? 이막동은 어디야? 거기 인기 없어. 그게 아니라요. 이런 빌라에서도 최소한 5, 6, 7명이 넘어가는 그런 입찰 경쟁이 있었는데 이게 부동산 인천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인천에서 이런 소액 빌라, 작은 빌라, 1억짜리 미만의 빌라들이 이렇게 입찰 인원이 줄어들면서 말 그대로 최저가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매 시장이 열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내 돈만 있으면 좋은 거 고를 수 있겠네요. 저는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 뭐 꼭 빌라뿐만 아니라요. 아파트도 제가 보니까 그 지난주에 3번 우리 수리차장님이 3번 살죠. 3번의 그 아파트 보통 불과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뭐 20명, 30명이 몰렸는데 3번 주공아파트가 입찰 인원 3명, 2명 그것도 80%의 낙찰이 된 거예요. 그 아파트 낙찰을 저희 홈티그모 회원이 받으셨는데 법인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 12% 세금 내고도 나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으면 하겠다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벌 수 있어? 그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분위기에 오히려 정말 현금을 좀 갖고 계시다고 하면 내 집 장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경매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것도 또 초미의 관심사죠. 앞으로 경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중앙 21개 물건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아파트는요. 삼성동에 있는 삼성 동아샘, 삼성동 한전부지에 이제 아직은 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만 거기에 롯데타워보다 높은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에서 건물 짓죠. 그 땅을 그때 몇 조에 낙찰받았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롯데보다 더 높이진 그 빌딩을 짓는다고 하는데 롯데타워는 보시면 그 밑에는 넓고 위에 올라가면서 쭉 좁잖아요. 그쵸? 무슨 피라미처럼. 그런데 뭐 삼성동에 짓는 거는 그렇게 안 짓는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높이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동이 그야말로 핫한 지역으로 변했잖아요. 자, 이 아파트 보시면은 이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만약에 지방 가면은 이거보다 10분의 1 가격이겠죠.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16억에 낙찰됐어요. 16억에. 이 아파트에 17명이 몰렸습니다. 이때 이 아파트의 보증금만 1억 2,500만 원인데 1억 2,5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17명이 입찰했으니까 이날 이 아파트에만 그 몰린 보증금이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세상에. 근데 이 아파트는 서울 강남 한복판이죠. 삼성동은 또 토지 허가구역인가? 이거 아파트 살려면 이거 허가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삼성동의 아파트에 17명이나 몰려서 16억, 이거 대출 안 나오거든요. 이런 아파트를 낙찰받는 사람들이 받으려고 쓴 사람들이 17명이나 있다는 사실에
야, 역시 사람들은 강남으로 몰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7월 14일에 낙찰된 거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신구 아파트인데 여기도 오래된 아파트예요. 물론 뭐 56평이라 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억 낙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중간에 있는 거 방배동에 있는 이 아파트가 다 나홀로예요. 나홀로고요. 밑에 있는 유니드 아파트인가 여기 같은 경우가 한 몇 동이 더 있나? 몇 개 동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맨 밑에 있는 거 동이 조금 몇 개 동이 있어서 그래도 소형 단지가 되다 보니까 세상에 14억 하는 아파트에 19명이 몰려서 낙찰이 15억이 됐죠.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세상에 그럼 여기에 입찰한 사람들은 돈이 어딨지? 돈 있겠죠. 돈 있으니까 저기 1억 4천 보증금 내고 입찰을 했겠죠. 낙찰되면 돈 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 이 중에서 분명히 집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집이 있는 사람이 저는 절대 다수가 다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밌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경매시장은 하고 주제를 잘 달았잖아요. 자, 그러면 경매시장은 어떻게 될까? 지금 두 건 보여드린 것처럼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는 나오는 족족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보는 거고요. 아무리 규제가 심해도 강남 한복판, 서울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지금 조정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또는 뭐 경기도 3번 군포 지역 정말 내 집장만 그쪽에서 하고 싶은 분들은 잘만 하시면은 시세보다도 지금 나와 있는 시세를 호가라는 거는 집 그 내놓은 사람들이 다 이만큼 받을래라고 내놓은 거니까 그 내놓은 가격보다 뭐 3억대 4억대 아파트는요 4천 5천만 원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물 한 잔 마시고 지금 현금을 많이 좀 확보하고 계시는 무주택자라고 하면은요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물건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 받을 수 있고요. 무주택이라고가는 뭐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면은 뭐 대출이 예전처럼 80%는 안 나오더라도 일정 부분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상담을 좀 해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내 집 장만할 수 있는 경매로서의 지금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 호가가 너무 높잖아요. 뭐 부른 게 값이라고 하는데 경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매는 정말 그야말로 저가에 잘 받을 수 있다. 저가라고 하는 게 뭐 가격이 싸다는 것보다는 현재 이 정도에 나와 있는 호가 시세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기도권이나 이런 아파트를 노려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뭐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린 대로 법정기상권 특수물건이겠죠. 뭐 선순위 가처분 법정기상권 물건인데 자 근데 문제는 법정기상권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건 이제 홍티경매 유튜브 재생 목록을 보시면요 제가 법정기상권 물건을 쭉 제가 직접 받은 거 영상 찍고 올려놓기도 하고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법정기상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책 볼 필요 없고요 법정기상권에 대해서 뭐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제 유튜브만 보시면은 한눈에 한 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법정을 해서 보시면서 야 이게 뭐야 뭐 관습법적 법정기상권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거 딱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몰라도 가능하고요. 제 유튜브만 보시면은 법정기상권이 이런 거구나 그렇구나 이렇기 때문에 홍티쌤이 이렇게 얘기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만 보시면 법정기상권 마스터 끝입니다. 쓸데없는 거 보실 필요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대안이 법정기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4번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회원들하고 같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저희가 모텔을 낙찰을 받았잖아요. 모텔을 바치고 있는 땅을 그래서 제가 이제는 또다시 낙찰 받았다. 이번에 모텔 건물 2개 도모한다 라고 제가 선전하면서 자신감 있게 내비쳤는데 그런데 그 자신감이 물건도 갔죠. 이건 저희가 낙찰받은 제가 직접 가서 낙찰받은 겁니다. 5억 5천에 낙찰받고요. 오른쪽에 영수증 여기 나오죠. 대리인 홍승현 뭐 23명 최문근 이분 우리 저기 회원분 중에 노무사님이신데요. 혹시 뭐 그 월급 안 주는 사장 있다고 하면 연락 주시면은
우리 최문근 노무사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주 친절하고요. 웬만한 상담은 또 뭐 돈도 안 받고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혹시 월급 못 받고 임금 때문에 고충 있는 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우리 최문균 노무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최문균 노무사 치면 아마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이 될 거예요. 그리고 홍티경매 소개라고 하시면은 간단한 거는 아마 설명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지금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말씀드린 지금 만약에 이 실시간 방송 2만 명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예, 전화 불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204번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생겨있는 건물이고요. 지금 남당항 좋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 글씨가 좀 작죠? 심리불속행 기각.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소개해드렸지만, 기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받아들일 수 없다. 심리할 가치가 없다. 이게 무슨 심리냐면요.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소유자가 야, 니네한테 낙찰 허가 못 해줘. 이 사람들한테 허가해주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안 돼요. 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고를 하고요. 항고해서 다시 대법원에다가 항소를 하는 바람에 대법원까지 가서 6개월을 끌었는데 결국에는 기각이 된 게 무슨 기각? 야, 소유자, 니네가 항소한 거는 이유가 없어. 이 사람들, 홍승현이라는 사람들 그 25명의 낙찰 입찰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넌 이유가 안 돼. 기각. 돈 내도 됩니다. 낙찰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돈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 예. 웬걸. 예. 이거는 이제 그 대법원 사건 기록 내용이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인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 건 이거죠. 경매를 넣은 당사자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2억 6천만 원을 안 갚기 때문에 이자도 1년 반 이상 안 주고 있어갖고 결국엔 농협에서 경매를 넣은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6개월 동안 시간을 벌면서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 돈을 갚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채무자금 소유자가 연락복사하고 항고장 내고,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최고가 매수인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은 항고에 대한 속행. 빨리 항고 그 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채무자금 소유자가 매각대금 기일 정지 매각대금 기일 지정 연기 신청서. 이게 뭐냐면요. 대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우리가 돈을 낼까봐 법원에다가 이 사람들 돈 못 내게 해주세요. 돈 내면 안 돼요라고 해서 그 대금 납부를 못하도록 연기 신청까지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냈죠. 여기 보시면은 최고가 매수인 경매 속행 신청서. 우리 대금 납부할 거다. 납부하고 싶어요. 돈 내고 싶어요. 돈 여기 있어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25일 날 경매 절차가 취소가 됐어요. 왜? 돈을 갚았으니까.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유자가. 아니 돈을 갚아서 농협에 돈을 갚으니까 농협에서는 경매할 이유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매 취하서가 제출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찰받고 6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는데 결국에는 이 땅에 대해서 돈을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 땅으로 만들지 못하고 하늘로 날아갔어요. 예, 억울하죠. 근데 이렇게 억울해서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는 제가 아니겠죠.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죠. 이건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바로 옆에 이제 복싱, 요즘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복싱을 못 하는데 저희 관장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그 승현 사장님, 저한테 항상 승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승현 사장님은 이제 뭐 다른 거 몰라 저한테 뭐 잘한다고 하는 얘기는 안 하세요. 우리 관장님이 요즘은 이제 뭐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초반에는 잘했다, 늘었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꾸준하시네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여전히 나오시네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실력이 미천하고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미천한 걸 아는데 내가 월등히 나아가려고 그렇게 저는 애를 안 씁니다. 그냥 노력은 하고 최선을 다하되 꾸준히 오늘 한 발, 내일 한 발 가는 거예요. 거북이처럼. 거북이가 항상 1등 한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 없겠지만 토끼하고 경주하면 늦죠. 저는 뭐 한참 뒤쳐지고 야, 너 그래갖고 되겠냐? 그래갖고 안 되죠. 그런데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서 토끼가 낮잠을 안 가고 낮잠을 자지 않고 앞에 가서 1등 하고서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어도 토끼보다 늦게 가더라도 저는 어쨌든 1등 자리를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 얼굴 나오나요? 제 얼굴이 밑에 또 나와야지.
이렇게 자, 이게 좀 헷갈려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매 물건이 기각이 됐죠. 기각이라는 건 더 이상 진행을 안 한다. 경매 사건 자체가 종결, 기각 끝난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돈 낼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기각.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 안 있는다고. 이 등기부등본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빨간 줄 친 게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은 근저당권자가 소초구 소초대로 340 아장내기 이 물건이 여기 위에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주소가 나오죠.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아까 그 경매 물건이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주소 나오죠.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160에 79 그러네. 여기 보시면은 조그맣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휴대폰 잘 안 보인다. 네, 제가 이것도 영상에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이 근저당 채권을 제가 샀습니다. 매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NPL이거든요. 이 근저당 채권 자체가 NPL. 여기 있는 전에 있는 채권자들은요. 전에 있는 채권자들은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돈을 못 받고 이자도 못 받고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 채권이죠. 무수익 여신, NPL, non performing loan. 더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채권. 그런데 이 채권이 이제 NPL인데 이거를 제가 매입을 한 거죠. 매입을 했습니다. 2억 2,500, 7,500, 3억 3천짜리를 굉장히 저렴하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낙찰을 못 받는다고 쳐요. 이게 경매에 들어가서 우리가 낙찰 못 받았어. 그럼 우리는 뭘로 보상을 받아요? 근저당 채권을 싸게 샀으니까 아니 3억짜리를 2억에 샀으면 1억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억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대안이 이제 NPL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 홍택매 선전하는구나. 선전하는 겁니다. 왜? 아무나 못 하니까요. 제가 아무나 하는 것 같으면은 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를 제가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부터 잘했냐? 처음부터 못했죠. 처음에는 뭘 모르고 어리버리했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경매시장에서 20년 동안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돌아가는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웬만한 경매 물건 사건은 제가 뭐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뭐 그런 분석력을 갖고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깜빡거리네. 왜 그러지? 네, 깜빡거리네. 예. 자, 이게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죠. 아장내기 대표 홍승현, 전화번호 다 공개되네. 이건 제가 공개한 거구나. 여기 보시면은 경매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채권자잖아요. 땅을 갖고 있는 채권자니까, 야, 돈 줘. 돈을 안 주죠. 왜? 아니, 우리가 채권자가 돼서 채권자 통보가 다 되거든요. 채권자 변경이 됐다. 소유주한테 통보가 됐어요. 채권자가 바뀌었으니까 우리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빚을 지고 돈을 빌려간 그 채권을 내가 고스란히 갖고 왔으니까 우리한테 그 채권자 권한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돈을 주세요. 근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경매 신청한 거죠. 받아들여져서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지금 조사 중이고요. 빠르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있다가 경매가 나올 겁니다. 입찰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저 채팅에서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정치 기동량에 대해서 보니까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했네. 정치 얘기는 민감해서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민감한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낙연도 있고 뭐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후보들 중에서 제가 지금 뭐 시간이 너무 한참 돼 있으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는 좀 한 번 더 제가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특강을 열어서 정치적인 현안을 제가 분석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보좌관한테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가지고 한번 요건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준비 중인 NPL 있죠, 당연히. NPL 준비 중인 게 없이 제가 시작을 했겠습니까? 준비된 게 있고요. 저만의 노하우 방법을 가지고서 NPL을 확보를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매하시는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제가 돈을 싫어할
저는 돈을 싫어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으면 저는 좋습니다. 그런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종이 한 장 보여주고, 자, 여러분 보이시죠? 계약서 보이죠? 홍승현 다 가려요. 여기 보이죠? 20억 제가 샀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인증을 해야죠, 인증을. 홍승현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승현 찍히고 그 계약서가 우리 수리상님이 아니라 홍티경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다 인증하죠. 계약서 인증 다 하잖아요. 낙찰자하고 계약자 이름 같잖아요. 그들 인증 다 하잖아요. 왜? 허위 계약서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알면 안 돼. 알면 안 되면 보여주지 말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홍티경매의 큰 장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없는 얘기 지어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MPA를 하면서 저도 돈을 벌어야죠. 홍티경매가 돈을 벌어서 점점 커져가지고 저도 그야말로 똥똥거리고 살아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 똥똥거림에 여러분들이 일조해서 여러분들도 똥똥거리고 같이 살아야죠. 제가 항상 홍티경매 모티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나눠 먹으면 오래 간다. 동업하다가 깨지는 이유, 시작하다가 깨지는 이유, 욕심 부려서 안 되는 거거든요. 지 혼자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혼자 먹고 혼자 독식하고 나만 배 터지게 먹고 옆에서 굶어 죽는 그런 그 독재사처럼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동업도 망하고요. 친구도 관계도 깨지는 거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너 혼자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손가락 일로 가리켜가지고 세 손가락은 저를 가리키는 거 아니야. 너 하면은 얘 셋은 나를 가리키니까 너 잘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네가 욕심부리고 너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인생 저는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00년도 못 사는 게 인간입니다. 100세 인생? 100살 살면요, 100살에 그 몇백억 준다 그래도 뭐 그 몇백억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잠깐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 여러분들 통장에, 이건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라, 통장에 몇백억 있는 거 저는 봤거든요. 제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저보다는 거의 20년 이상, 그러니까 거의 뭐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이분께서 그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야, 나 돈, 홍군 자네, 저한테 홍군이라고 그러는데, 홍군 자네하고 나하고 바꿀 수 있으면, 내가 자네가 되고 자네가 내가 되면 내 재산 다 줄게. 이런 분이 계시거든. 뭐 농담 삼아 얘기하시는 거지만 웃으면서, 저는 그분이 제일 갖고 싶은 거는 돈이 아니고요, 젊음이에요. 예, 젊음. 저는 그래서 뭘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지금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버는 거 당연하죠. 벌어야 되죠. 당연하죠. 돈 안 벌고 놀고 먹어서 돈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식구 먹여 살릴 수 없고 내가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면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벌어서 비축해놔서 노후에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건을. 저는 그 여건을 저도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저도 만들고요. 수리차장님도 만들고, 우리 홍티경매, 우리 이미정님, 우리 홍팀 회원이신데, 그렇게 함께 해서 저는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10개 벌어 10개 나 혼자 다 안 먹는다. 10개 벌어서 5개, 6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주도하는데, 그거 좀 자신있게 얘기 드려요. 내가 주도해서 내가 만들면은 제가 제일 많이 가져야죠. 그런데 많이 가져도 그 많이 가진 걸 제가 나눠 드릴 때, 나눠서 나눠 받는 분들이, 뭐야 이거 우리 이만큼 주고 너 다 먹어? 이런 불만이 안 생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나 많이라고 생각이 들면 저한테 고마운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 목적은 저는 하나다. 나눠 먹으면 오래 간다라는 걸 제가 모티브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많이 하시면서 많이 함께 하시면 저는 그거를 회원들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을 모아서, 저도 들어가고 김 변호사도 들어가고 수리차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함께 해가지고 함께 하는 거죠. 홍티경매가 커가면은 김 변호사도 소송 다 그만한답니다. 이제 그만하고요. 이 길에 전념해서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이 사업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김 변호사까지 합류해서 우리 둘이 먹고 살기는 지금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찌 됐든요, 김 변호사도 확실한 어떤 본인의 수입 보장이 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김 변호사도 지방이고 뭐고 소송 다니면서 힘들죠. 힘들게 버는 건데, 그런데 김 변호사도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수입이 확정될 수 있고, 내 버는 것으로 다 뭐 노후도 준비하고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면야 왜 마다하겠습니까? 변호사 일이 아니라도 가능한 거죠. 저는 그래서 김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수리차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 사업체가 커지고 해서 우리도 벌지만 많은 회원들이 돈을 벌어서 좋아서 함께 올 수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홍티 경매가 되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픈을 다 하는 겁니다. 뭐 굳이 제가 오픈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 니네 인증하는 게 작지만 인증하는 거고 애게 그거 벌었다고 인증해 그런 이유는 하나예요. 작지만 이렇게 버는 게 하나하나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4세 어머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뭘 하면서 계속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드린다는 거. 여러분 뭐 궁금하신 거 오늘 아침에도 불구하고 70분 감사합니다. 70분 100분이 넘어가는 때 100명이 딱 넘어가는 때 제가 여기서 그냥 뭐 음악 없이 노래 한 곡 좀 하겠습니다. 제 18번은 항상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제가 노래할 때는 또 나름대로 제가 노래를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아침에 뭐 라이브를 뭐 매일 하게 될지 좀 간단하게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요번 주는 제가 아침에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목요일 날 7시 50분에 시작을 할 거고요. 내일 모레는 이제 주제를 또 오늘 뭘 할까 정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유익한 얘기,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이제 오늘의 결론은요. 내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추측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뭘 도모하기 위해서는 뭐 돈이 많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 또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조정지역 내라고 할지라도 군포 3번 경기도 지역 같은데 아파트 특히 지금 나온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잘 보시면 저는 충분히 도모할 만한 물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홍티경매 카페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홍티경매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카페에서 여기서 채팅해서 질문을 하셔도 제가 예를 들어서 크게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제가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은 입고 가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대답하는 게 미흡할 수 있는데요. 홍티금의 카페에서 여러분 질문하시면은 카페는 제가 일일이 답을 달아드리니까 여러분들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홍티경매 카페의 장점은 뭐냐? 질문방이 활성화됐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카페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다른 카페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질문의 답을 즉각적으로 명확하게 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홍티경매 카페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아침 지금 벌써 9시가 다 돼갔는데 이제 아침 시작할 시간이 됐죠, 여러분들. 네,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도 이제 오늘 하루 멋지게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점심 잘 드시고요. 또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도 7시 50분인데 제가 목요일 날도 7시 한 40분부터 잔잔하게 클래식 음악을 틀으면서 제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목요일에 뵐게요. 안녕. 네, 2번 카메라로 돌리고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는 거 보여드려야죠. 네, 요 기계입니다. 네, 네, 안녕.